조선 명종시대 어느 끝도 없이 장마가 이어지던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 같은 빗줄기는 멈출 줄을 몰랐고 결국 평화롭던 강물은 노호하는 용이 되어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재앙 같은 홍수는 한순간에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고 그 거센 물살 속에는 이제 겨우 13살이 된 가녀린 아이 하나가 섞여 있었습니다. 가족의 손을 놓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휩쓸려 내려가던 아이. 그 운명의 끝은 어디였을까요? 정신을 차린 아이가 마주한 것은 따뜻한 방안이 아닌 이름 모를 산골의 날카로운 나뭇가지 위였습니다. 며칠간의 지독한 굶주림과 공포 속에 죽음만을 기다리던 아이의 눈에 기이할 정도로 선명한 보랏빛 꽃무더기가 들어왔습니다. 허기에 눈이 뒤집힌 아이는 그것이 목숨을 건질 생명줄인지 아니면 영혼을 갉아먹을 악마의 유혹인지 알 턱이 없었지요. 아이는 보라색 꽃을 뿌리째 뽑아 허겁지겁 입안 가득 밀어 넣었습니다. 아, 그 순간이 비극의 서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독초는 아이의 몸속 기혈을 단숨에 뒤틀어 놓았습니다. 목숨은 건졌으되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지고 돌아서면 다시 뱃속이 텅 빈 듯한 기괴한 대식가의 체질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기억은 안개처럼 흩어져 부모님의 얼굴조차 가물거리고 곱디곱던 살결은 도끼에 부풀어 올라 13살 아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거대하고 흉측한 몰골이 되어버렸습니다. 산을 타던 가난한 나무꾼이 이 비참한 몰골의 아이를 발견해 거두었습니다. 나무꾼은 제 이름조차 기억 못하는 아이에게 옥처럼 귀하게 살라는 뜻으로 옥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옥이는 그저 먹보 귀신이 들린 산돼지일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심술궂은 청년들에게 옥이는 그저 심심풀이 놀이개에 불과했습니다. 어이, 옥이. 저 바위를 저쪽으로 옮겨 놓으면 주먹밥 하나 주마. 본래 비단 이불 위에서 곱게 자랐을 법한 몸이었으니 도끼로 부푼 거구를 이끌고 바위를 나르는 일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어린 발목은 비명을 질러댔지만 청년들은 넘어지는 아이를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약속했던 밥상 대신 흙먼지가 잔뜩 묻은 개밥 그릇을 던져주는 잔인함 앞에서 오기의 작은 어깨는 서럽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하늘이 육신은 가두었어도 오기의 영특함까지는 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글 한자 모르는 나무꾼 아버지가 장날마다 상인들에게 샘을 쏘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을 본 오기는 그날부터 모래바닥에 나뭇가지로 숫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복잡한 곡물 계산부터 관가에서 내려온 어려운 방문까지 오기가 척척 읽어내고 셈을 해내니 장사꾼들도 감히 나무꾼을 속이지 못했습니다. 저 집 오기가 셈 하나는 귀신같이 한다니까? 비록 몸은 비대했으나 오기는 나무꾼 아버지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집안의 등불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속 오두막에서 홀로 글을 읽던 몰락 선비 이도령이 시장 바닥에서 조롱당하는 오기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오기의 겉모습만 보았으나 이도령은 아이가 모랫바닥에 써내려간 정갈한 문장과 그 속에 담긴 깊은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다가와 자신의 유일한 끼니였던 투박한 보리 개떡 한 덩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도포 자락으로 그 개떡을 정성스럽게 닦아 오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오기야, 너의 지혜는 이 진흙탕 속에 머물 것이 아니다. 부디 자신을 아끼거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다운 대접을 받은 오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개떡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기는 이제 18 꽃다운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도끼에 짓눌린 비대한 몸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나무꾼 아버지는 딸을 위해 다시금 험준한 산맥을 헤매다 마침내 절벽 끝에서 영롱한 빛을 내뿜는 천년 약초를 발견했습니다. 아가, 이걸 마시면 5년 전 그 저주가 풀릴 게야. 18 오기는 아버지가 목숨 걸고 구한 약을 마시며 지옥 같은 다이어트와 사투를 시작했습니다. 식탐의 귀신이 머릿속을 헤집을 때마다 이도령이 준 개떡을 떠올리며 찬물로 배를 채웠고 밤낮 없이 산길을 달리며 도끼를 땀방울로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검은 도끼가 빠져나갈 때마다 안개 속에 갇혀있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 제 이름은 오기가 아니었어요.
땀을 흘리고 붓기가 빠질수록 화려한 기와집과 부모님이 다정하게 불러주던 진짜 이름 선화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고통이 깊어질수록 기억은 더욱 또렷해졌고 그녀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오기가 아닌 진짜 선화를 찾기 위해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지독한 사투 끝에 마침내 겹겹이 쌓여있던 부기가 완전히 걷히고 절세가인의 자태와 고귀한 신분의 기억이 온전히 되살아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잃어버린 딸 선화를 찾아 전국을 뒤지던 판서대감의 수색대가 마을에 당도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도끼를 빼고 판서댁 아기씨의 고귀한 자태를 되찾은 그녀가 비단 가마 앞에 서는 순간 온 마을은 거대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엄한 판서댁 아기씨의 위엄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어제까지 아이에게 침을 뱉고 흙 섞인 음식을 던졌던 청년들은 사시나무 떨듯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간사함이란 참으로 가관이지요. 공포에 질렸던 그들은 아기씨의 절세 미모를 보자 이번엔 탐욕의 눈을 번뜩이며 비단신과 보석함을 들고 담벽 앞에 줄을 섰습니다. 아기씨, 사실 소인은 예전부터 아기씨의 비범함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라는 가증스러운 구애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아기씨는 담장 위에서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하인을 시켜 대문 앞에 큰 괴짝 하나를 내놓게 했지요. 청년들이 눈을 빛내며 다가갔을 때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보석이 아니라 이끼 낀 돌멩이와 흙 묻은 깨진 사발들이었습니다. 아기씨는 우아하면서도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내게 주었던 온정이 이것뿐인데 어찌 내게서 비단과 보석을 바라는가. 그녀는 과거 자신이 받았던 모욕을 돌멩이 하나하나에 담아 그들의 발 앞에 떨어뜨리며 그들의 비겁함을 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가증스러운 무리가 쫓겨나듯 사라질 때 아기씨의 시선은 저 멀리 산길을 따라 걷는 초라한 뒷모습에 머물렀습니다. 이도령이었습니다. 그는 아기씨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신분이 되자 자신이 건넸던 개떡 한 덩이가 혹여 그녀의 고귀한 명성에 흠이 될까 두려워 조용히 자취를 감추려 했던 것입니다. 아기씨는 화려한 가마를 마다하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그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선비님, 어딜 그리 급히 가십니까? 아기씨는 숨을 몰아쉬며 이 도령의 도포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기씨, 소생 같은 가난한 자가 건넨 미천한 기억은 이제 잊으시고 귀하게 사십시오. 고개를 숙이는 이 도령 앞에서 아기씨는 품 안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대궐 같은 판서댁의 사내진미 대신 그녀가 직접 정성을 다해 빚은 투박한 보리 개떡 한 덩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나를 살린 건 대감집의 고기가 아니라 당신이 건넨 그 따뜻한 개떡이었습니다. 내 영혼의 허기를 채워준 것은 바로 당신의 진심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고백에 이 도령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하늘에서는 축복처럼 꽃비가 내렸습니다. 한편 판서 대감은 딸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신비한 약초로 목숨을 구한 나무꾼 양아버지에게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막대한 재산과 저택을 내리고 양반의 반열에 올려주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쳤던 나무꾼 아버지는 이제 비단옷을 입고 딸 같은 아기씨의 행복을 지켜보는 가장 든든한 어른이 되었지요. 역대급 대식가 뚱보에서 나라 안에서 제일 가는 지혜로운 미인이 된 아기씨와 껍데기가 아닌 영혼의 가치를 알아본 이 도령의 혼례는 온 나라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위선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13살 아이가 지켜낸 그 순수한 지혜와 개떡 한 덩이의 진심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오늘도 별빛처럼 빛나는 이야기와 함께 썬별 야담이었습니다.